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면서 세계 강대국들의 군사적 긴장감 또한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데요. 안보에 강한 위협을 느낀 강대국들은 국방 예산을 더 증액하기도 하고 안 하던 군사훈련을 실시하기도 하는 등 긴장감을 더 높이고 있는 상황이죠. 상황이 이러다 보니 일각에서는 이러다가 세계 3차 대전을 넘어 인류를 파멸로 몰아넣을 핵전쟁으로 번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진다면 현재 전쟁으로 인해 서로 갈등이 격화되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을 보유한 두 국가인 러시아와 미국의 싸움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으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주목받고 있는 지역이 있어요. 바로 미국의 7개 주인데요. 이 주들은 유사시 적국에 가장 먼저 공격받을 지역이고 또한 미국은 이 지역들의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과감히 이 지역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대체 왜 이 7개의 주는 적들의 최우선 타깃이 되었고 미국이 이곳들을 버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저와 함께 아주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의 7개 주가 어디인지부터 살펴보면요. 몬태나, 와이오밍, 콜로라도, 노스다코타, 사우스다코타, 네브래스카, 미주리주인데요. 이 7개 주가 적들의 제1타겟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과거 미국과 소련이 국제사회의 패권을 장악했던 시절로 잠시 돌아가 봐야 합니다. 2차 대전 당시 미국은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를 원폭으로 초토화시킴으로써 일본의 항복을 받아낼 수 있었고요. 이는 곧 2차 대전의 종결로 이어졌는데요. 그 이후 전 세계의 패권 흐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당시 강세를 떨치던 유럽의 국가들은 전쟁으로 인해 국가 인프라와 산업 기반의 대부분을 잃었고 경제적으로 크게 약화되었거든요. 반면 미국의 경우에는 달랐어요. 전쟁 기간 동안 미국 본토에는 직접적인 전투 피해가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전쟁으로 인해 오히려 경제 불황을 벗어나는 계기가 되기도 했는데요. 전쟁 당시 미국은 전쟁에 필요한 무기, 군사 장비, 화약 등을 만들어내기 위해 국가의 모든 자원을 투입해야 했고요. 그 과정에서 군수, 철강, 화학, 조선업과 같은 중요한 산업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곧바로 미국의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게 되었는데요. 엄청난 양의 전쟁 물자들을 생산해내기 위해 미국의 수많은 국민들이 투입되다 보니 당시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고 해요. 1933년 당시 25%에 달했던 실업률이 전쟁 후반부인 1943년에는 무려 2% 미만으로 떨어졌을 정도라고 합니다. 게다가 온 국민이 달라붙어 물건들을 무지막지하게 생산해내니까 미국의 국내 총생산도 급증했는데요. 1939년 800억 달러였던 미국의 국내 총생산은 불과 6년 뒤인 1945년에는 거의 2배가 넘는 2300억 달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미국은 전쟁을 통해 성장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상황. 한편 소련의 경우 미국보다는 전쟁으로 인한 타격이 컸어요. 전쟁으로 인해 2천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세상을 떠났고 총 산업의 60%가 파괴되었을 정도죠. 그럼에도 공산주의 국가였던 소련은 전쟁 이후 강력한 중앙집권적 통제와 강제 노동을 활용한 재건 노력을 통해 빠르게 회복하고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유럽 강대국들의 시대가 가고 미국과 소련이 전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는 시대가 오게 된 건데요. 이후 미국과 소련은 전 세계에 걸쳐 자신들의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는데 미국은 일본을 패망시킨 것을 기점으로 동남아시아에 군사력과 안보를 제공하며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했고요. 소련의 경우 폴란드, 체코, 헝가리, 불가리아와 같은 동유럽 국가들뿐만 아니라 앙골라, 에티오피아와 같은 아프리카권 국가들까지 공산권으로 편입시키며 그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2차 대전이 끝난 직후부터 미국과 소련은 세계의 패권을 놓고 경쟁적으로 영향력을 넓혀가기 시작했는데요. 우리는 이처럼 소련의 사회주의와 미국의 자본주의가 국제 패권을 두고 강하게 충돌하던 시기를 냉전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 시기의 양국은 직접적인 군사 충돌을 피하면서도 정치적, 경제적, 심리적 수단을 동원해 서로를 약화시키려고 시도했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양국의 영향력은 두 나라의 땅이 아닌 다른 나라의 땅에서 군사적 충돌로 이어지기도 했어요. 바로 우리나라의 뼈아픈 역사로 자리잡은 6.25 전쟁인데요. 6.25 전쟁은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는 한반도를 적화 통일하려고 했던 북한이 기습적으로 남한에 공격을 퍼부으면서 발생한 북한과 남한의 전쟁이잖아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사실 이 가슴 아픈 전쟁이 북한은 공산주의를 대표하는 소련의 대리인으로서 남한은 자본주의를 상징하는 미국의 대리인으로서 참전한 미국과 소련의 대리전 성격이 강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어요. 즉 서로 직접적으로 싸울 수 없는 소련과 미국 대신 남북한이 대리인으로
국가로서 전쟁했다는 건데요. 이러한 6.25 전쟁 이외에도 전 세계 많은 국가는 이념 충돌이라는 명목 아래 소련과 미국을 대신하여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궁금해지는 게 있어요. 미국과 소련이 사이가 안 좋고 서로 거슬린다면 그냥 둘이 해결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왜 자꾸 둘이 안 싸우고 대리인을 내세워 싸우는 걸까요? 알고 보니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상호 확증 파괴 때문인데요. 상호 확증 파괴에 대해서 쉽게 말씀드리면요. 만약 미국과 소련처럼 서로 엄청난 양의 핵무기를 갖고 있는 두 나라가 대립하고 있다가 전쟁이 발발했다고 가정해볼게요. 일단 어느 한쪽이 먼저 상대방을 향해 핵공격을 시작하게 되겠죠. 그리고 공격받는 쪽도 이 사실을 눈치채고 곧바로 보복 핵공격에 들어갈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 양측 모두가 파괴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 이를 상호 확증 파괴라고 부르는 거죠. 한마디로 누구 하나 먼저 공격하게 되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다 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소련과 미국은 절대 누가 먼저 서로를 공격할 수가 없었던 건데요. 하지만 아주 모순되게도 상호 확증 파괴의 이러한 특성은 전 세계적으로 전쟁을 오히려 억제하는 효과를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핵전쟁이 미국과 소련 양측에게 파멸을 가져올 것이라는 인식이 생겨났잖아요. 그러다 보니 핵무기의 사용이 가져올 재앙적인 결과가 국가 지도자들에게 전쟁에 대한 심리적 억제력을 제공하게 된 거예요. 당시 전문가들은 이렇게 핵무기를 보유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미국과 소련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의 전쟁도 억제하는 효과가 클 것이라고 주장하기까지 했을 정도죠. 그리고 이러한 주장은 어느 정도 들어맞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보니 실제 국제 정세는 전문가들의 예상과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었는데요. 분명히 소련과 미국 그리고 몇 개국에서 핵무기를 보유함으로써 전쟁에 대한 억제력을 발휘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게 무슨 상관이냐는 듯 전 세계적으로 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던 거예요. 1960년대부터 앙골라, 부룬디를 비롯한 아프리카 국가들뿐만 아니라 이란, 요르단, 레바논과 같은 중동 국가들, 캄보디아, 필리핀과 베트남과 같은 동남아 국가들에 이르기까지 세계 곳곳에서 쉴 새 없이 내전과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강대국들의 핵 보유가 세계의 전쟁을 억제할 것이라는 믿음이 완전히 깨지기 시작한 건데요. 그리고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세계 각지에서 이러한 수많은 전쟁이 벌어질 때마다 당시 패권국이었던 미국과 소련이 매번 전쟁에 관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의 이념 자체가 달랐던 이 두 나라는 만날 때마다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서로 본토를 향해 공격하지 않았다 뿐이지 사실 지구촌 이곳저곳에서 계속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었어요. 그렇게 소련과 미국 사이에서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점점 높아지게 되었고요. 미국 정부는 언제 자신들의 본토를 향해 핵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이 날아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었죠. 그렇게 소련으로부터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 무언가 특별한 조치를 해야 했던 미국은 미국 땅에 4.15를 건설하기로 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4.15란 주로 미사일이나 핵무기 같은 군사 장비를 저장하고 발사할 수 있는 지하 시설을 의미하는데요. 당시에는 핵무기 발사를 위한 ICBM, 즉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이 이미 개발되어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4.15는 ICBM 등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필요할 때 언제든 신속하게 발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4.15는 국가의 중요 전략 무기인 ICBM을 보관하고 있는 만큼 안전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4.15는 미사일을 보호하기 위해 수미터에 달하는 콘크리트와 강철로 겹겹이 둘러싸여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미사일을 지키기 위한 설계는 정해졌으니 이제 중요한 건 어떤 미사일을 탑재하느냐겠죠. 미국이 이 당시 4.15에 장착한 미사일은 1962년 미국이 소련과의 핵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개발한 타이탄이었습니다. 타이탄은 사정거리가 무려 16,000km였을 뿐만 아니라 운반할 수 있는 핵탄두의 무게만 9메가톤에 달했는데요. 이는 이전 세대의 ICBM이었던 아틀라스가 사정거리 14,000km에 운반 무게가 4메가톤이었던 것에 비하면 많이 업그레이드된 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타이탄의 개발은 경쟁국 소련에 큰 위협이 될 만큼 중요한 발전이기도 했죠. 자, 이제 4.15에 탑재할 무기까지 정해졌겠다. 이제 제일 중요한 문제가 하나 남았는데요. 바로 이 4.15를 미국의 어느 지역에 배치하느냐의 문제였습니다. 당시 4.15의 배치는 미국의 안보에 있어서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부분인 건 사실이지만 역으로 적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미국을 공격할 때 가장 먼저 노려야 하는 제1타깃이기도 했거든요. 그 말인즉슨 4.15의 배치가 결정되는 그 지역 주민들의 경우에는 배치 결정과 동시에 적들로부터 가장 먼저 노려지는 지역에 거주하게 되는 셈이에요. 어찌 보면 전쟁이 발발하면 미국에서 가장 먼저 세상을 떠나는 주민들이 되는 건데요. 이렇듯 4.15 배치 지역 결정은 국가의 방어 전략을 위해 국민들의 희생을 담보로 해야 하는 만큼 중대한 결정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오랜 기간의 고민 끝에 4.15 배치를 위한 7개 지역이 선정되었는데요. 그 지역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몬태나, 와이오밍, 콜로라도, 노스다코타, 사우스다코타, 네브라스카, 미주리주입니다. 그리고 위 7개 주가 선정된 가장 큰 이유는 단 하나, 지리적 장점 때문인데요. 먼저 이 지역들의 경우 효과적인 공격과 방어가 모두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미국 지도에서 4.15 배치 지역을
보시게 되면요, 전부 미국 국토의 정중앙과 살짝 서쪽에 위치한 걸 보실 수 있는데요. 그렇다는 건 이 위치들이 미국의 양쪽 해안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 사실이 미국의 방어적 이점을 줄 수밖에 없는 게 1960년대 당시 소련은 핵잠수함 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오랜 시간 운행이 가능한 핵잠수함이 존재했을 뿐만 아니라 자체적인 SLBM, 즉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기술까지 보유하고 있었다 보니 소련 본토가 아닌 핵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거든요. 그 말은 미국의 서쪽, 동쪽 해안에서 갑자기 나타나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능력이 있었다는 건데요. 그러한 상황에서 만약 미국이 사일로를 해안 도시들에 배치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어떠한 대응도 하지 못한 채 공격받게 될 겁니다. 대신에 미국이 사일로를 미국 국토 정중앙에 배치함으로써 이러한 핵잠수함의 갑작스러운 공격이 시작되었을 때에도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벌 수 있게 되는 거죠. 확실히 방어적인 이점이 있는 것 같죠. 그리고 이 위치는 이러한 방어적인 이점뿐만 아니라 공격에도 유리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미국의 7개 주에서부터 소련의 수도인 모스크바까지 불과 8,000km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8,000km는 앞서 살펴보았던 미국의 ICBM 타이탄의 사정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만약 소련의 갑작스러운 공격이 시작되고 미국 본토가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할지라도 사일로가 이 위치에 있다면 즉각적인 대응 공격이 가능했던 거죠. 또한 이러한 공격과 방어적인 이유들 말고도 사일로의 지역 선택은 최소한의 희생을 위한 선택이기도 했는데요. 바로 이 7개 지역의 인구 밀도가 주변 지역에 비해 무척 낮았다는 점 때문입니다. 1960년대 미국의 주별 인구수를 한번 살펴보면요, 미국의 대표 도시인 뉴욕 인구가 약 1,600만 명, 캘리포니아가 1,500만 명에 이르고요. 중간 순위로 내려와 보면 루이지애나주와 미네소타주가 약 300만 명이 넘는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일로가 배치된 지역들의 인구를 한번 살펴보면 그 인구 차이가 확연한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와이오밍주의 인구가 33만 명이고요. 노스다코타주가 63만 명, 몬태나주가 67만 명, 사우스다코타주가 68만 명입니다. 차이가 너무도 확연하죠. 중간 순위인 루이지애나주와 비교해보아도 거의 5분의 1 수준인 셈인데요. 이 정도로 사일로 배치 지역들의 경우에는 주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인구 밀도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들이 이렇게 인구 밀도가 낮은 데에는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인구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풍부한 일자리가 창출되어야만 하거든요. 그렇게 일자리가 풍부해지면 돈을 쫓아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건데요. 반면 사일로 배치 지역들의 경우에는 지역들 대부분이 광활한 농업용지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도시화와 산업화가 타 지역에 비해 더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지역에서 농업용지는 그나마 사람이 살만한 축에 속한 거였어요. 아예 사람조차 거주할 수 없는 지역이 존재했기 때문인데요. 바로 자연보호구역입니다. 미국 내에서도 특히 이 중서부 지역은 수많은 국립공원과 숲, 자연보호구역이 존재하기로 유명한데요. 예를 들어 노스다코타주에는 엄청난 면적의 루즈벨트 국립공원이 존재하고요. 와이오밍주에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국립공원인 옐로스톤 국립공원이, 그리고 콜로라도주에는 로키 산맥을 따라 이어지는 로키 마운틴 국립공원이 지역 대부분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지리적 상황이 이러니 이 지역들의 인구 밀도가 높을래야 높을 수가 없겠죠. 미국 정부의 의도대로 최소한의 희생이 가능한 지역인 셈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너무도 당연한 이유이기도 하지만 미국의 정부 건물과 중요 시설 그리고 금융 허브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제1타겟이 되는 것을 피하다 보니 위 7개 지역이 선택된 것도 있는데요. 당시 미국은 뉴욕, 보스턴, 필라델피아, 워싱턴 DC와 같은 동부 해안의 대도시에 경제, 정치, 문화 시설들이 밀집되어 있었고요.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와 같은 서부 지역 도시들을 중심으로 주요 자원개발 시설과 제조업 시설들이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그러한 상황에서 만약 미국이 이러한 중요 시설들이 밀집되어 있는 미 동부와 서부 지역에 사일로를 배치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미국의 중요 시설들이 적들에 의해 우선적으로 파괴될 게 분명합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어떠한 대응도 하지 못한 채 적들에 의해 파괴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러한 이유로 미국은 중부의 일부 지역들에 사일로를 배치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렇듯 196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사일로 배치는 1990년대 초까지 무척 활발하게 이루어졌고요. 이 기간 동안 약 1000개 이상의 미사일 사일로와 약 100개 이상의 발사 제어 시설이 건설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아직도 이 사일로와 관련해서 과거 의사결정을 비판하는 여론도 존재해요. 정부 방어 전략을 위해 일부 국민들을 희생해야 한다는 점 때문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과거 사일로 배치 지역을 선정하던 당시 국민들의 동의를 구하고 의견을 모은다든지 등의 민주적 절차가 아예 없었다는 점 또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전쟁 발발 시에 미국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과 그리고 미국은 왜 그 지역을 희생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국제사회의 긴장도가 높아질수록 이 지역 주민들의 걱정 또한 늘어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최근 들어 이 지역 주민들의 불안은 더 고조되는 상황이에요. 러우 전쟁을 비롯해 세계 각지에서 크고 작은 전쟁이 다수 이루어지는 상황이다 보니 세계 경찰을 자처하고 있는 미국 또한 이러한 싸움에 긴밀히 관련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워낙 국제 정세가 긴박하다 보니 3차 대전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 또한 언급되고 있는 상황. 앞으로 국제 정세의 흐름이 4.15가 배치된 지역에 평화를 주는 쪽으로 흘러갈지 아니면 공포에 떨면서 지내도록 만들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지식세포였습니다. 감사합니다.